이 디지털 사회로 전환이 되는데 그 속도가 너무 빠르고 또 이게 어떤 특수한 지역에 더 편중되어서 진행되다 보니까 그게 젊은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어떻습니까? 그냥 스마트폰을 붙잡고 살잖아요. 결국 이 디지털 사회를 주도하는 사람과 주도하지 않는 사람 간의 그런 어떤 경제적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현은 교수의 경제포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런 어떤 소득과 부의 양극화라든가 불평등 차원을 좀 더 뛰어넘어서 과연 우리가 현재 마주하고 있는 디지털 사회, 그리고 이 노인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양극화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선 제일 먼저 우리 한번 디지털 사회 측면에서 한번 양극화 문제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디지털 사회 양극화하면 떠오르는 얘기가 뭐냐면 디지털 디바이드예요. 디지털 디바이드 하면 디지털 나눔 이런 뜻이잖아요. 디바이드라는 게 나눈다 이런 뜻인데 결국 디지털 양극화다 뭐 이런 뜻이죠. 결국은 첫 번째는 뭐냐면 결국 이 디지털 사회에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간의 양극화가 소위 얘기하는 소득이 굉장히 크게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이 디지털 사회로 전환이 되는데 그 속도가 너무 빠르고 또 이게 어떤 특수한 지역에 더 편중되어서 진행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러한 어떤 디지털 혁명의 혜택을 받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또 그러한 혜택을 받는 그런 어떤 소득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그런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다 하는 얘기고 또 하나는 이 세대 간에도 이 디지털 디바이드가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우리 나이 드신 분들과 우리 젊은 사람들, 그 젊은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어떻습니까? 그냥 스마트폰을 붙잡고 살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디지털 사회에 자기가 그냥 일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야말로 아날로그 세상에서 태어나서 아날로그 산업형으로 계속 경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은퇴할 만하니까 디지털 세상이 돼가지고 거기에 내가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 당장에 소득을 벌어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디 가서 내 쇼핑도 못하고 하다못해 어디 가서 햄버거도 하나 사 먹지 못해요. 딱 하면 내가 뭐 현금을 내거나 아니면 뭐 제동안 뭐 신용카드 내서 하려더니 저쪽에 저 기계 가가지고 뭐 이렇게 직접 하세요. 그러면 가서 어떻게 할지를 막 모르는 이러한 상황이 막 되고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뭐 많이 하시잖아요. 온라인 쇼핑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러한 활동에 있어서 나이 드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한다. 그런 것들이 다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 정말 이제 중요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 디지털 사회에서는 제가 좀 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 디지털 사회를 주도하는 사람과 주도하지 않는 사람 간의 그런 어떤 경제적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엄청난 그러한 혁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엄청난 소득과 부가 창출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걸 만들어내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고 거기 참여하지 못하면 당연히 나는 평생 아날로그 인간으로서 뒤처진 그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그래도 내가 그냥 월급 노동자로서 그냥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디지털 디바이드에서 내가 완전히 뒤처져 버리면 일자리 자체가 없어질 거다. 왜 그러냐면 우리 생각해 보시면 18세기 중엽에 소위 얘기하는 산업혁명이 이제 처음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는 바로 그게 기계혁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이 드디어 기계를 만들어내고 그 기계를 이용해서 드디어 상품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 기계가 우리 인간의 육체적 노동을 보완하거나 대체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 당시에 노동자들이 엄청난 데모를 했죠. 저 기계가 우리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 그래서 기계 파괴 운동을 하면서 막 엄청난 데모를 하게 된 그러한 어떤 기계 파괴 운동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땠습니까?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고 사실은 새로운 분야에서 일자리가 나타났죠. 근데 그 일자리가 어디서 나타났냐? 다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제3차 섹터, 제3의 sek터, 우리가 서비스 분야에서 보통 새로운 일자리가 나타났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경제를 보면 제1섹터, 그리고 제2섹터, 그리고 제3섹터, 그걸 갖다 제1차 산업, 제2차 산업, 제3차 산업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섹터라고 하는 게 맞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보통 산업하면 제조업을 얘기한다. 그래서 제2차 섹터가 제조업이고 제3차 섹터가 서비스 분야다. 그 서비스 분야 쪽에 주로 일자리가 많이 나타났다. 그래서 실제 선진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체 GDP에서 이 서비스 분야가 차지하는 그 비중이 다 3분의 2가 넘는다.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 일자리가 서비스 분야에 많이 새롭게 등장해서 그래서 우리가 같이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건데 이제 디지털 혁명이 되고 이제 요즘 한참 각광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인공지능은 우리 인간의 육체 노동뿐만 아니라 정신적 노동까지도 보완 정도를 넘어서 완전 대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하는 대학 교수의 역할부터 시작해서 어쩌면 공무원들 대부분의 그러한 역할들 아니면은 여러 의사라는 직함들이라든가 아니면 판검사, 변호사 이런 일, 회계사 이런 어떤 자격증이 있는 그런 서비스업까지도 이 AI 인공지능이 대부분 다 보완을 넘어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정말 우리 인간은 이제 일자리를 자꾸 잃어버려서 나중에 일자리를 자꾸 나누고 그래서 어쩌면 주 3일 근무하는 그러한 세상이 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주 3일 근무도 그런 디지털 혁명에 내가 올라타고 있는 사람이나 가능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런 일자리도 없어져서 잘못하면 기본소득이나 받고 있는 동물농장의 돼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러한 상황에서는 결국은 이 디지털 디바이드로 인해서 그러한 디지털 디바이드로 인해서 이 디지털 세계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그러한 어떤 소득과 부를 향유하는 그러한 소수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대다수 간의 그런 어떤 양극화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것이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노인사회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 노인사회가 등장한다. 이게 결국은 뭐냐면 지금도 우리나라가 이제는 전체 노인 중에 65세 이상 인구 중에 5분 중에 1명, 그러니까 한 20%가 65세 이상 인구인데 이게 10년 정도 지나면 이제 30% 수준까지 따라잡을 거다고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 이런 말씀도 제가 드린 바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 노인 문제가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당연히 이 소위 얘기한 청장년층, 생산 연령 인구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데 노인 인구가 자꾸 늘어나니까 그 부양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 그러한 문제부터 여러 가지 있는데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이 노인들 간에 보면 그래도 부를 잘 일궈놓은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는 어때요? 내가 더 이상 내가 일을 못하니까 나의 소득이 없잖아요. 근데 내 자산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 소위 얘기하는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그래서 노인 자살률도 가장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런 양극화가 점점 더 심각하게 나타날 거다. 그런 말씀이고 결국은 이런 소득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건강도 제대로 챙기지 못할 거다. 그래서 전체적인 소득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결국은 기대 수명도 늘어나지만 그것도 경제적으로 부유한 노인이 바로 충분한 그러한 어떤 경제적인 혜택 플러스 여러 의료 혜택을 받게 되면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분들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불우한 노후를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또 그러한 분들은 사회적으로도 고립되어서 굉장히 외롭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일 거다. 더군다나 그러한 상황에서 그분들은 대부분 또 이 디지털 정보기기에 접근도 제대로 못해서 완전히 아날로그 세계에서 그냥 그야말로 외롭게 살다가 돌아가시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데 그 속에서도 전체가 다 똑같지 않고 굉장히 양극화가 크게 나타날 거다. 심각하게 나타날 거다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노인과 청장년 계층 간의 갈등, 그 양극화도 굉장히 심화될 거다 하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노인들 중에서 빈곤층이 굉장히 높다. 그거는 소득 기준으로 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도 부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분들은 사실은 무슨 연금 소득이 많아서가 아니라 다 뭐냐면 자산. 집값이 엄청나게 그동안 많이 올라가지고 뭐 집을 여러 채 갖고 있거나 땅을 많이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뭐 서울에 그것도 아주 강남에 거기에 아주 정말 집값이 그동안 뭐 2배, 3배 막 이렇게 오르면서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것이 뭐 2배, 3배 이렇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거기에 진입하지 못한 우리 젊은 사람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20대는 지금 당장 일자리도 구하기 힘든데 그 사람들이 그나마 일자리 구한 게 보니까 서울 그것도 수도권이에요. 거기 와보니까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근데 보니까 제일 비싼 그 집들은 대부분 연세 많으신 분들이 갖고 계시단 말이죠. 서울의 강남에 계신 분들. 그분들이 50대, 60대, 70대 그런 분들이 이미 다 경제적으로 은퇴했는데 그분들이 거기 집에 거기 살고 계시니까 그분들과 청년들과의 어떤 그 자산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 양극화는 소득의 양극화와 부의 양극화가 있는데 그 부의 양극화는 도리어 노인과 청년 간에 보면 도리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부자인 분들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청년들이 느끼는 상대적 빈곤감, 박탈감 등이 크다.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뭐 그런 말씀도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노인사회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자꾸 많다 보니까 어쨌든 연금 혜택도 받아야 되고 건강보험 혜택도 받아야 되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젊은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꾸 노인 부양하는 그런 부담은 점점 더 많다 보니까 이 제한된 공공재원을 어떻게 나이 드신 분들에게 배분해 드려야 되느냐. 결국은 나이 드신 분들과 젊은 층 간의 그런 어떤 갈등, 세대 갈등이 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또 뿐만 아니라 나이 드시니까 자꾸 더 오랫동안 고용시장에 남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잖아요. 또 그것도 맞긴 맞아요. 근데 맞는데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승진도 하고 자꾸 새로운 일자리 찾아야 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계속 그 일자리에 남아 있으니까 결국은 나이 드신 분과 청장년 간의 그런 어떤 일자리를 두고 서로 또 경쟁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혹자는 이런 분도 계세요. 아니, 점점 출산율도 낮아지고 젊은 사람들 자꾸 없어진다고, 줄어든다고 하니까 일자리 점점 많아지는데 뭘 걱정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문제는 노인 사회로 자꾸 진입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디지털 사회로 전환이 되면서 인공지능 로봇이 우리 인간의 일자리 전체를 자꾸 잠식해 나가니까 전체적인 일자리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오랫동안 고용시장에 남아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과의 어떤 고용시장에서 경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런 갈등은 틀림없이 있다는 말씀이고 더군다나 나이 드신 분들은 당연히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들을 대표하는 그런 어떤 정치 그룹, 그런 정당이 당연히 또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대표하는 어떤 정치 그룹이 나타나게 되고 또 그렇지 않은 반대의 생각하는 청년층들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정치 그룹 간의 그런 어떤 갈등도 굉장히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남자와 여자와 남성 간의 그런 어떤 갈등도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게 갈등을 넘어서 굉장히 양극화다 하는 거고요. 제가 이게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뭐냐면 가장 최근에 2024년 3월 13일에 나온 더 이카노미스트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경제 주간지잖아요. 제가 이거 구독해서 보고 있는 그런 주간지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아주 재밌는 기사가 있어서 재미있다고 표현을 했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관한 기사인데 제목이 뭐냐면 Why Young Men and Women are Drifting Apart 이런 제목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왜 젊은 남자와 그리고 젊은 여자가 drifting apart 서로 자꾸 거리가 멀어지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 그림도 보면 이렇게 한 높은 담을 두고 서로 이렇게 등을 지고 서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왜 그러냐를 갖다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제가 요약을 하면 3가지예요. 이것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이카노미스트에서 쓰고 있는데 이 한국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어쩌면 한국은 더 심각한 문제이기도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요즘에 와가지고 보면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더 공부를 잘해요.
또 대학교 진학률도 더 높아가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여성들이 사회 진출할 때도 한번 요즘 보세요. 의사들도 더 많이 진출하고 있고요. 하다못해 요새 뭐 판검사도 지금 여성분들이 더 많이 진출하고 있고요. 우리 교수 사회도 우리 여성분들이 점점 더 많이 진출하고 있어요. 실제 여기 오른쪽 그림에서 한번 보시면 이게 뭐냐면 그 OECD 국가에서 소위 얘기하는 대학 이상의 학위를 받고 졸업하는 그 비율이에요. 여성은 지금 계속 빠르게 증가해가지고 이게 한 50% 가까이 되는데 남성은 35% 수준에서 머물러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성이 남성보다 이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대학 이상의 교육도 받고 또 사회 진출할 때도 훨씬 더 좋은 일자리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높은 교육 수준을 여성들이 점점 더 보이고 있고 또 일자리가 두 번째로 더 고소득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에 여성들이 더 많이 진출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때요? 당연히 남성들은 예전에 자기들이 차지했던 그러한 일자리인데 여성들이 자꾸 이제 거기에 점점 더 진출하게 되니까 당연히 남성들은 방어적이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상대적으로 거기에서 위축하고 거기에서 상대적 지위 상실에 따라서 분노하고 그래서 여성에 대한 어떤 그러한 분노를 직접적으로 표출하기도 하고 남성은 또 그런 어떤 분노를 표출하고 또 거기 피해의식을 갖지만 여성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아, 이거 뭐야. 남성들이 별로 능력도 되지 않는데 거기에서 그냥 일자리를 남자이기 때문에 차지한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일자리를 우리 여성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이건 불공평하다. 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디지털 사회로 자꾸 우리가 진입하면서 그 일자리라는 게 대부분 이제는 어때요? 남자가 무슨 근육을 이용해서 하는 일자리는 이제는 AI 로봇이 대부분 다 대처하고 그야말로 두뇌를 쓰는 우수한 인재가 새로운 생각을 하고 정말 뛰어난 그러한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는 점점 더 고학력 노동자, 고학력을 갖추는 이런 여성에게 더 유리한 사회. 더군다나 이제 감성이 더 중요한데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더 감성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디지털 사회도 더 맞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 이카노미스트에도 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보면 여성의 고등교육 수준이 여기 보시면 여성이 남성보다도 여성이 OECD 평균보다도 그 고등교육 수준이 더 높다. 여성은 여기 이게 92%라고 하고 OECD 전체 평균 87%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예전에는 더 낮았어요. 9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는 그 여성이 고등교육 받는 비율이 22%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OECD 자료입니다. 이 월드뱅크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게 2022년 가장 최근에 보면 이게 90%를 넘어버려요. 굉장히 빠르게 우리나라 여성의 고등교육 을 받는 그러한 수준, 그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여성들이 학업 성취도 높고 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점점 더 빠르게 진출하고 있고 또 그게 디지털 사회에 맞물려서 그런 일자리를 더 여성들이 더 잘 적응하고 있다. 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여성들의 그 경제 활동의 참가율은 우리나라는 여기 보시면 60%밖에 안 돼요. 빠르게 증가했는데 한때는 90년도에는 49%였는데 이게 60%가 따라잡았는데 이게 올라왔는데 OECD는 이게 65%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의 여성들이 OECD 평균보다 고등교육을 받는 비율이 훨씬 더 높고 굉장히 빠르게 증가해 왔는데 우리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더 낮아요. 그 낮은 이유가 뭐예요? 여성들이 원해서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성들은 그게 아니라 사회적 장벽이 너무 높다.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너무 높아가지고 우리가 아직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심하다. 또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은 당연히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결혼을 해도 내가 괜히 결혼하고 아기를 낳게 되면 그러면 나의 경력 단절까지도 있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특별히 우리나라는 더더욱 여성과 남성 간의 갈등이 더 심할 수밖에 없는 게 여성의 그런 교육 수준이 높은데
경제활동 참가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여건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서 일과 가정, 일과 육아의 어떤 병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지 못함으로 해서 그게 바로 더 그러한 사회적 양극화, 여성과 남성 간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고 그게 바로 결혼도 안 하게 하고 또 아이도 갖지 않게 하고 또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인구 가령, 출산율을 낮추고 인구 고령화를 더 빠르게 하는 그런 중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국 그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게 뭐뭐 얘기했어요. 어떤 디지털 양극화도 말씀드렸고 또 그리고 노인과 젊은이 간, 또 노인 간의 그런 어떤 양극화, 노인 사회와 맞물린 양극화도 있고, 또 그리고 여성과 남성 간의 어떤 그러한 양극화, 갈등도 굉장히 심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결국 이것이 뭘로 표출이 되겠어요? 결국은 이거 정치적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정치적으로 보면 바로 그러한 문제 때문에 어떤 그 디지털 사회 문제, 그리고 또 고령 사회 문제, 그리고 또 여성과 남성 간의 그런 어떤 양극화 문제 때문에 이게 정치적으로 양극화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디지털 사회와 맞물려서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우리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이제는 어떤 공공 매체를 통해서 뭐 뉴스를 보거나 여러 가지 뭐 정보를 습득하는 것보다는 거의 뭘 가지고 해요. 우리가 보통 뭐 지금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저의 말씀을 듣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 의견을 댓글로 달고 계시잖아요. 이게 결국 뭐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러한 어떤 정보를 찾아서 들으시잖아요. 나는 경제에 관련된 것만 들을 거야. 아니면 내가 보니까 나는 이 사회가 너무 불만이야. 그 불만을 표출하는 그러한 유튜브 채널만 찾아 듣거나 그것도 또 전혀 반대. 다시 말씀드리면 노인은 노인대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또 여성은 여성대로, 또 남성은 남성대로, 또 정치적으로 보면 이념적으로 완전 오른쪽, 또는 왼쪽, 이게 전혀 다른 그러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쪽의 것만 자기가 선택해서 듣고 또 일단 한번 선택해 듣기 시작하면 그 알고리즘이 자연스럽게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유튜브 어떤 그런 채널이라든가 여러 가지 SNS 그러한 정보만 계속 노출을 시켜버린다는 거죠. 그걸 갖다 우리가 에코 챔버 현상이다. 에코 챔버 현상이다. 뭐 이렇게 영어로도 얘기하는데 결국 자기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러한 그룹에 거기에 자연스럽게 거기에 참여하고 거기에서 막 활동하고 그 의견이 거기서 막 증폭이 돼가지고 깨탁하면 가스라이팅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들어가지고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다시 자꾸 듣다 보니까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결국 그룹이 두 개로 나뉘어진다. 뭐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적 양극화가 굉장히 큰 문제고 미국도 그렇고 또 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그런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이게 심화되면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히틀러 같은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왜 히틀러라는 사람을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인데 민도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설마 그런 사람이 나타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요. 사실은 히틀러라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 바로 우리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패망하고 그래서 전쟁 보상금으로 돈을 엄청나게 이제 승전국에 물어야 되고 그러면서 사회적 불만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독일이 당시에 전 세계에서 교육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러한 독재자가 나타나잖아요. 결국은 사회적인 어떤 불만이 나타나면 제가 경제적으로도 그게 지속 가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게 결국은 정치적으로도 양극화가 정말 심화되고 거기에 독재자가 나타나고 그래서 그게 결국은 정치적으로도 지속 가능하지 않고 그게 전쟁까지도 불러오는 그런 불행한 상황까지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양극화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어떤 유튜브 방송을 하는 이유는 제가 단순하게 여러분들께 무슨 투자 정보를 드려가지고 여러분들 부자 되세요. 이런 걸 하려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가 정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해결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러한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기왕이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여러분 동참해 주세요. 동참하시면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